민의원 수도권자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 국민투표 발의는 국회 나중에 있을 수 있는 1달 이내 민의원 수도권자 50만 이상의 지금 우리 총장님께서 가지신 그 문제의식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런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원래 이제 보수나 진보나 하는 것이 그 철학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세계관 역사관 속에서 이제 내가 이제 보수 쪽에 이제 편향이 있다든지 또 진보 쪽에 편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그런 어떤 그 공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에 의한 어떤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가 대한민국을 가르고 있고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극히 위험한 상태이고요. 이 상태는 자칫 잘못하면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인연 가지고 내전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되고 제 페이스북에도 요즘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 국민 각자 주권자라면 주권자답게 자기 판단을 하자. 누구 말 듣고 결정하지 말고라고 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논의되고 있는 국민투표 제도에 관해서는 마침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학자로서 이제 연구한 게 있었고 그때 국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했었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이 현상에서 이 72조의 국민투표 제도가 이제 조금 부활을 하게 된다. 사실은 72조 국민투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실속 없는 제도인데 지금 이것이 여야의 이상한 어떤 갈등 속에서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기제를 만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국민 발언에 의한 국민투표까지 그로써 이제 국민들이 이제 주권을 갖게 되는 순간까지 주권을 직접 행사하는 순간까지 이제 가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저희 그 이론을 우리 이제 청중분들과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과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이지만 이제 모든 결론이라는 게 학자적인 결론이란 것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죠. 각자 생각하시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이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일단 방법론으로다는 제가 좀 파일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문건을 준비해 왔는데 양이 많습니다. 한 30페이지 되는데 그걸 다 읽을 생각은 없고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발췌해서 30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 부분을 하나 좀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 소위 그 검수완박법 입법을 둘러싸고 여당 야당은 국민에게 속전속결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전쟁을 치르는지 이미 우리 플로어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 3번 밑에 있는 그 별표만 좀 한번 좀 제가 이제 요즘 제기하는 문제니까 잠깐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안건조정위원회는 안건조정에서 이제 그 위장 탈당한 것은 꼼수라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회기 쪼개기는 명백한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토론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국회법 7조에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의결로다가 회기를 연장할 수는 있어도 단축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검수완박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의결 절차, 입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헌을 선언할 뿐만 아니라 당의 법률이 실효된다는 무효까지 선언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이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런 어떤 검수완박법 전개 과정을 보면은 국민은 없었습니다. 국회는 검수완박법 개정안을 제안할 때 공청회를 여는 등 국민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서 경찰이 좋은지 검찰이 나은지에 관해서 국민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권자 국민은 그저 이 싸움 속에서 강 건너 불을 보는 중이고요.
물론 그 불똥은 국민들에게 떨어질 겁니다. 이제 국회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자신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는 기관이라는 본질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국민은 선거가 끝나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자기들 171명 패거리의 사적 이익에 눈이 멀었고, 야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중재안이라고는,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것을 핑계가 생기자 덥석 물었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바로 내뱉은 형국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걱정하는 건요, 7번입니다. 조선의 중기 후기 붕당 정치를 보는 듯합니다. 조선의 이제 붕당 정치는 결국 후기에 가서 전쟁 없이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데 전쟁이 없었다고요. 주목할 만합니다. 항일 의병들이 일어났을 때 관군하고 전쟁했어요. 비참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의 나치를 보는 듯도 합니다. 형식적 입법 절차만 거치면 무엇이든지 법률이 될 수 있다는 태도를 보는 듯합니다.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유대인 학살이 모두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국민은 질문합니다. 이런 국회가 주권자 국민에게 필요한가? 이들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가? 내 주권은 어디에 갔는가? 이들이 가진 국가 권력이 원래 나의 주권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물려준 것 아니냐라는 거죠.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민주제도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민주제도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일까? 주권자 국민의 뜻이 국가 권력 행사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뭘까? 현행 민주제는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데 적합한 형태인가? 제도 개선은 가능할까?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마지막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현행 민주제를 검토해 봅니다. 특히 이제 직접민주제와 지금 논의되는 국민투표니까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관계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냥 1번처럼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간접민주제와 직접민주제로 구현된다. 여기까지인데 2번이 중요합니다.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과 국가기관 사이의 권력 분립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희 생각은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습니다. 원래 국민은 주권자이므로 국민이 직접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나 5천만 국민이 개별적인 구체적인 국가 권력을 매번 행사할 수 없으니까 간접민주제를 통해서 공무원 정치인을 뽑아서 간접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공동체 결정에서 필요한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토론과 대화를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질적으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다 바꿔주면 현실적으로,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은 현실에서는 간접민주제로만 작동하도록 지금 구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는 사실상 봉쇄돼 있었죠. 72조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최저의 문명률, 세계 최고의 평균 지능과 고학력을 자랑하는 국가로서 아주 창피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민주제의 현실은 많은 공무원이 국가 권력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국민들이 자기를 권력자로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국가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유혹에 빠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하는데, 민주당의 전 대통령 후보란 사람은 성남시장 때 그걸 철저히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로 넘어갈까요? 현행 민주제의 문제점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하나 검토해 보는 건데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니까 국가의 고권은 지금 상하관계로다 헌법, 법률, 명령규칙, 조례규칙, 행정처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각각의 공권력 행사에 국민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를 보면은 이제 국민의 역할을 이제 지위를 알 수 있는 거죠.
3번이 이제 헌법 개정에 관한 건데요. 그것도 들러리 상태다라고 제가 이제 거기 써놨고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이요. 5번에서는 다음에 이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국민은 뭘 할 수 있냐 이런 거 현행법상 뭘 할 수 있느냐 볼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6번에 이제 청원권이죠. 청원권이에요. 청원은 말 그대로 청원하는 겁니다.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7번이죠. 표현의 자유입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저 오늘 아침에 나가서 청와대 그 뉴스대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한바탕 떠들고 왔는데 그렇게 떠드는 겁니다. 그냥 공기만 울리다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해서 이제 언론이 받아줘가지고 좀 공감을 일으켜주면 좋은데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촛불혁명처럼 들불처럼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표현의 자유는 잔잔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다음에 이제 선거권이죠. 선거권인데 우리나라 국민이 생각하는 선거권은 뭐 이렇게 크게 역할을 못합니다. 이거 끝나면 그냥 바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되는 수준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11번 종합하면은요. 법률의 제정 개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인 정치인들의 손에서 모든 법률이 결정되고요. 검수완박법이 그렇잖아요. 국민은 들러리일 뿐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밑에 이제 명령규칙 청원에 관해서도 뭐 자세한 설명 안 해도 이미 뻔한 상태입니다. 뭐 청원권이나 표현의 자유 뭐 이 정도 들어가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13번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현행 간접민주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민주주의에서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직접민주제인데요. 직접민주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간접민주제의 현실은 직접민주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전행하는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결정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간접민주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가의사를 결정해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해서 국정을 정리하는 직접민주제가 정립돼야 됩니다. 국가의 핵심 권력이죠. 결국 보면은 입법권이고요. 국민투표권이고요. 또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국민소환권입니다. 이 국민투표와 국민소환을 국민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국민과 공무원들이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가 새롭게 권력 분립하는 제도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예를 들어봤어요. 이 직접민주제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예인데요. 지금 이제 그 상황이죠. 제가 글을 쓸 때는 이제 예를 국회가 의원들의 세비를 2배로 올리는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가정했는데 이걸 그냥 검수완박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국민은 검수완박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라는 일개 조문으로 된 검수완박법 폐지에 관한 법률을 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투표를 의결함으로써 검수완박법을 바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투표의 핵심이죠. 간단하게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들어서는 거고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런 직접민주제가 도입되면은 국민은 국회의원을 따라다니면서 악법을 없애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능하고 방자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느꼈던 분노, 또 짜증에 답답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보고 있다가 그냥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국민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 악법을 고치면 된다 이런 겁니다. 이처럼 4번입니다. 국민이 직접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을 국민투표제라고 합니다. 국민투표제의 핵심 내용은 국민 발안과 국민투표이고요. 국민 발안은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권한이고 국민투표는 국민이 투표로 직접 안건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이 없어요. 대통령이 발안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냐면 대통령 보고 국민투표 붙여달라 이제 징징거리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만일에 국민 발안권이 있으면은 대통령을 바라보지도 않아도 됩니다. 뭐 인구가 뭐 200만이라면 200만을 모으도록 노력하면 되겠죠. 200만이 발안한다. 그러면 투표권자 200만 원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서 발안에 붙이고서 바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쪽 보겠습니다. 6쪽에
7번에 보게 되면은 현행 헌법 72조의 국민투표제는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였었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 발언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두환이 하겠어요? 박정희가 하겠어요? 아니면은 누가 문재인이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8번 보겠습니다. 최근 검수완박법 입법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면서 소수당의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방법으로 헌법 72조 국민투표 카드를 사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수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이 검수완박법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사실상 죽어있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제가 부활하는 기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직접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거기에 쭉 썼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보게 되면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그러면은 핑계도 많습니다. 뭐 이익 집단이 어떻고 인구가 노령이 있어서 연세 마신 분들은 뭐 헷갈린다, 뭐 거짓 정보가 난무한다, 뭐 국민의식이 미개하다, 별별 문제를 다 쓰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4번입니다. 4번 두 번째 줄입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자마자 1945년 해방 당시 문맹률이 77.8%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0%입니다. 이래놓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제시대가 우리를 근대화시켰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치를 떱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 문맹률 77.8%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이 똑똑한 국민들을 어떻게 바보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근대화시켰다 일본이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4번 또 4번입니다. 국민투표제는 내가 모자라도 주권자이든 내 옆에 있는 국민이 모자라도 주권자라는 상호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니까 지혜를 모아서 판단하자는 생각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에서 결론을 잘못 내리면 어떡하냐라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판단이 서질 않으면은요, 또 불확실하면은 국민투표를 부결시키면 됩니다. 그럼 바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나중에 결정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투표의 장점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9번 보겠습니다. 물론 국민이 국민투표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은 실수 안 하나요? 지들은 실수 안 하냐고요. 오히려 국민들은 5천만이 논의하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의 위험성이 작다고 보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11번입니다. 국민투표는 또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빼앗는 제도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제도죠. 국민 시간 없어서 매번 국회의원들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법률 만들 수는 없어요. 하는 거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개입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민투표제는 도입해야 되고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8페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단을 보면 현행 국민투표제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좀 별로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 일본은 이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72조 국민투표가 있고요. 지금 논의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법 개정할 때 쓰는 헌법 130조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130조는 뭐 논할 여지가 없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지금 9페이지 이제 72조 국민투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5번 보겠습니다. 5번에 보게 되면은 헌법 72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요.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에요. 72조는 국민투표의 효력이 뭔지에 관해서 전혀 규정을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자체가 뭔지 또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면 그 효력의 내용이 뭔지에 관해서 모두 다 해석론에 의지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6번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도에 결정한 게 있어요. 그 굵은 글씨 하나 있죠. 세 번째 줄 밑입니다. 일단 시민투표는 헌법 72조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만 선언해 둔 상태이죠. 그러면 이제 쟁점을 넘어서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헌법 72조 국민투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논의가 뭐냐, 그걸 이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제가 한 10여 년쯤에 글을 썼고요. 그 맨 밑에 줄입니다. 마침 제가 10여 년 전에 쓴 논문이 바로 국민투표제의 성격과 효력에 관한 것이었고요. 논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요. 나머지는 거기 붙여놓은 게 대부분 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헌법은 72조에서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법적 효력이 다음과 같다고 본다. 근거는 간단하다. 국민은 주권자다. 모든 국가 권력은 주권에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을 통해 간접 행사할 수도 있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첫째,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자문적 효력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직접 국가 권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72조 국민투표의 효력은 대통령, 국회 등 국가기관이 국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그들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비로소 실현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그 정책 자체를 공권력 행사로서 직접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권력 행사를 직접 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 자체가 공권력 행사이고 국가의사의 결정이므로 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법률 효과가 직접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셋째, 그 두 번째 문단이죠. 즉 국민투표 대상이 된 정책이 법률 아닌 경우에는 법률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고 국민투표 대상이 된 정책이 명령인 경우에는 명령의 효력이 직접 발생하고요. 국민투표의 내용이 국회 해산인 경우에는 국민투표 확정으로서의 효력이 확정으로 바로 국회가 해산된다는 게 저희 논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 다음 분에는 이제 저희 논문이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슬슬 넘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증을 하게 됩니다. 논증을 하게 되는데 13페이지에 이제 쟁점만 말씀드릴게요. 그 제목 부분 볼까요? 쟁점이 뭐냐면요. 72조 국민투표가 레퍼런덤이냐 아니면 프렙시트냐라고 하는 이게 쟁점이었어요. 프렙시트는 뭐냐면 그냥 국민들이 우리 이런 의사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국가 권력 행사할 때 이 국민투표 내용을 좀 참조해줘라고 하는 뜻이 이제 프렙시트죠. 그러니까 시민투표를 해도 배짱 좋은 대통령은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제 프렙시트의 이제 기본 개념이고요. 레퍼런덤이라고 본다는 건 뭐냐면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 공권력을 직접 행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민이 국민투표로 직접 법률을 만들고 그다음에 긴급 명령을 직접 하고 국회를 직접 해산하고 이런 것이 이제 레퍼런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건 뭐 레퍼런덤인 게 너무 당연하다고 봤던 게 스위스 다 레퍼런덤입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할 때 레퍼런덤이었어요. 나가자 국민이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공무원들이 한 거는 그 후속 조치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쓴 논문의 쭉 내용들이고요. 계속 넘어가서 이게 지금 레퍼런덤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럼 레퍼런덤이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쭉 넘어가서 22페이지, 23페이지 넘어가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위에서 이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드리면은 이제 의미를 알시게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72조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에게 일정한 정책에 관한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일정한 국가 의사를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를 직접 민주제를 해석하지 아니하고 프레비시트 단순히 자문적인 성격의 국민투표를 이해할 경우에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의사를 대통령의 하급기관 자문기관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정책 국민 의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거든요. 이러한 해석은 직접 민주주의 이념의 정변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품격에도 어울릴 수 없는 해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는 레퍼런덤으로 해석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논문의 이제 결론이었고요. 그러면 어떤 효력이었느냐에 관해서 제가 이제 쓴 것이 25페이지에 쓴 것이 반가로 2번에
법적 구속력이냐 아니면 사실상 효력이냐 뭐 이거에 관한 이제 글들을 썼고요. 그다음 2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공권력 효력이라면 그것이 어떤 효력이냐에 관해서 3번 반가로 3번에서 이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28페이지죠. 28페이지 보게 되면은 4번에서 뭘 논의했냐면은 국민이 투표를 했으니까 이거 헌법적 효력 갖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법률보다 그 위에 있는 헌법 유사적 효력 갖는 거 아니야?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높여주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하면서 뭐 굳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을 이제 쭉 정리한 거고요.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가면 됩니다. 32페이지에 가시면은 드디어 이제 5분 정도 시간이면 맞출 수 있는 저희가 되겠죠. 32페이지에 이제 드디어 이제 검수완박법 현행 이제 논의되는 얘기를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검수완박법에 관련한 국민투표가 있다면 가능성은 세 가지라고 좀 봤습니다. 첫째, 검수완박법 자체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죠. 국민 여러분, 검수완박법을 법률로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해 주세요라고 붙이는 거죠. 이미 물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하나 만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게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검수완박법 폐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국민투표를 하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나 부분인데요. 어떤 법률 조항을 국민투표에 붙이냐면 이런 거예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2022년 5월 며칠 날 개정됐죠. 폐지에 관한 법률. 제1조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가로 열고 2022년 5월 블라블라 개정을 폐지한다. 부치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차하면은 거기다가 부칙에다가 소급효까지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절차법 규정이기 때문에 굳이 소급효 붙이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대충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게 이제 국회를 아예 해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제 입에서 여기 패널에서 이것들 소리가 나올 정도면은 어떤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의 심정이 이제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 얘기했습니다. 안건을 이제 청와대 청원을 저희가 이제 저희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이라는 이제 조그만 단체에서 청원을 했어요. 그 청원의 내용은 이겁니다. 이거 국민투표에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 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한다. 아주 깔끔한 세 문장인데 국민 속이 아마 후련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거를 거기다 나란히 썼습니다. 국회 해산 국민투표가 가능한 근거에 관해서 1. 국회 해산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국민 소환이다. 2. 국민소환법은 법률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논의들 되고 있잖아요. 다 부결시켰지만. 3. 국민은 국민투표로 처분법률도 제정할 수 있어요. 처분법률도. 또는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를 직접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4. 국민은 헌법 72조 국민투표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전원을 한꺼번에 소환하는 겁니다. 5.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민은 헌법 제130조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 밖에 법률 이하의 모든 공권력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국민은 주체이고요.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현행 민주제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국가 권력을 자기 것처럼 전행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 직접 민주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이 발제를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